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비트코인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비트코인에는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특정 기업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그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그 어떤 소수의 개인들이나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죠. 비트코인의 규칙은 분산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다루게 될 비트코인의 특징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총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다, 4년마다 반감기가 온다 등등 여러 규칙들은 모두 비트코인을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습니다. 왕이 있던 봉건 시대가 마그나 카르타를 거쳐왔듯이 통화 발행 관련 누군가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명문화된 헌법과 같은 것이죠. 2100만 개라는 약속은 믿을 만한 누군가가 제가 앞으로 비트코인 2100만 개만 딱 찍겠습니다 라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실은 이런 약속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죠. 비트코인은 코드에 적힌 대로 작동할 뿐이니까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희소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왜 그렇게나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희소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은 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열광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죠. 왜 그럴까요? 생존 그 자체에는 딱히 필요 없는 다이아몬드에 왜 우리는 열광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김연아 선수의 화려한 연기나 미켈란젤로가 수십 년간 그렸다는 걸작들을 보면 왜 감동을 느낄까요? 그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재능과 아무나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이겠죠. 리니지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집행검이라는 아이템이 수억 원에 팔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게임 안에서의 엄청난 효용을 갖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효용을 가진 아이템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얻습니다. 게임 좀 해본 분들이라면 희소성을 가진 아이템의 가치에 대해 다들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만약 나는 게임 같은 건 잘 모른다는 분이 계시다면 강남 아파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여기에 살고 싶어 하죠. 직주 근접, 교통, 학군, 환경 등 그 어떤 조건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세상이 원하는 만큼 더 만들어낼 수 없기에 그 가치는 더욱 올라가죠. 희소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상당한 효용을 제공하고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찍어낼 수 없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 역시 매우 희소한데요. 근데 우리가 알던 평범한 희소성과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시죠. 첫 번째 독특한 점인 절대적 희소성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모든 예시들, 금, 다이아몬드, 강남 아파트, 이런 것들은 사실 절대적으로 희소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더 만들어낼 수 없어서 희소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금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금을 캐러 간다면 어떨까요? 금의 생산량은 분명 늘어날 겁니다. 금을 더 채굴할 수 없기에 채굴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단지 지표면에 너무 적게 존재하기 때문에 파면 팔수록 훨씬 더 깊이 어렵게 파내야 하기 때문에, 즉 채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수익성이라는 게 유지되는
그 직전까지만, 그 순간까지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서울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에 한강, 이거 메우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목동이나 잠실 땅이 어떤 운명을 겪었는지 떠올려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그 희소성은 언제든지 사라지죠. 과거 한때 희소했던 것들, 자가용, TV, 스마트폰, 인터넷, 해외여행,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이미 흔해졌고 덕분에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희소성은 사실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가성비가 맞지 않아서 그 가성비가 나오는 구간까지만 만들어내는 상대적인 희소성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희소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처럼 시간은 결코 더 만들어낼 수 없는 자원입니다. 강남 아파트처럼 어떤 사정이 있어서 더 못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과학, 수학, 물리 법칙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시간이라는 자원은 결코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부자가, 그 어떤 권력자가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 명예를 약속한다고 해도 시간은 더 만들어낼 방법이 없죠. 그리고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는 시간과 같은 절대적 희소성을 갖는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시간과 동일한 수준의 절대적 희소성, 인류는 처음으로 이런 걸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만이 갖는 금, 다이아몬드, 강남 아파트, 뉴욕 맨하탄 등 그 어떤 것들도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절대적으로 희소합니다. 아무리 수요가 늘어나도, 생산자가 늘어나도 2100만 개의 한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2100만 개보다 더 많이 만들어낼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빨리 만들어낼 방법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그저 평균 10분에 한 번씩 정해진 양만큼만 나올 뿐이며, 정해진 총량 2100만 개가 모두 채굴되려면 2140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 시계를 더 빨리 당겨올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이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공급이 100% 비탄력적인 재화를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서 만약 수요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투자자분들께 묻습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특히 신축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서울 지역,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각자의 답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 비트코인의 절대적 희소성에 대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참고로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2020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적용한 최초의 상장 기업으로서 그 어떤 기업 대비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 큐. With every other asset on earth, anything else you can own, houses, gold, commodities, stocks, bonds, when the price goes up, the supply increases. If I increase the price of any stock by a factor of 10, the company issues more stock. Of course. Bitcoin's the only thing in the world that's inelastic to price. If the price of Bitcoin triples, you can't make any more. If the price goes up by a factor of a million, you can't make any more. 비트코인의 절대적 희소성에 대해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상상하시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른 말로 사람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더 필요로 할까? 그렇지 않을까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인가요?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물론 여기서 아니, 알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이 대체 무슨 수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이게 무슨 쓸모가 있는 거지?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 이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시원하게 뚫어드릴 테니 조금만 더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수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디지털 희소성이라는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비트코인의 희소성에는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절대적 희소성이고 두 번째가 이번에 말씀드릴 디지털 희소성입니다. 이걸 한 세트로 꼭 잘 짚고 넘어가셔야 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비트코인이 지닌 가치가 더욱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디지털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것이 디지털화되면 강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어린이들은 박물관에서나 봤을 법한 타자기라는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계로 평생 글을 써온 사람이 워드 프로세서를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잘못 쓴 글자가 있으면 딜리트 키 하나 눌러서 지우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로 수만 개의 글자가 빛의 속도로 복사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심지어 그 사람이 인터넷이라는 것까지 처음 접했다면요? 본인이 작성한 문서가 지구 반대편까지 단 0.1초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디지털 세상은 이렇게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디지털 세계의 가장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답이 있는데요. 디지털의 모든 작동 원리는 결국 전자의 이동, 전자의 재배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E는 MC 스퀘어 공식에서 보듯이 전자는 엄청나게 가볍다 보니 이를 이동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가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재배열시키는 것, 즉 정보를 복사하는 것이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세계에서는 정보를 지구 반대편까지 무한히 복제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신 제 음성이 역시 진짜 소리가 아니에요. 제 음성이 만들어내는 공기의 진동은 그 현장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고 그때 마이크로 복제된 디지털 신호만이 남아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한 복제되어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희소한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통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무한 복사가 가능한 디지털 세상에서는 아날로그 세상의 금과 같이 희소한 무언가가 존재하기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무한한 복사가 가능한 게 디지털이라니까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희소한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몇 억 원에 거래된다는 아까 말씀드린 희소한 게임 아이템은 디지털이 맞아요. 하지만 금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금의 희소성은 자연에 의해 구속된 것입니다. 즉, 그 어떤 인간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양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게임 아이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지털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게임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희소성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게임 회사가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리 없다는 것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렌즈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은 어떤 중앙 주체가 그 희소성을 보장하는 약속 같은 게 아닙니다. 마치 금처럼 어떤 인간도 비트코인의 양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세계에 존재한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런 특징 덕분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금처럼 인간 개입에서 벗어난 희소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무게가 제로고 지구 반대편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즉, 금이 가진 특성, 디지털이 가진 특성 중 각각의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을 모두 버린 말 그대로 디지털 골드인 것이죠.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비트코인 백서가 얼마나 파괴적인 혁신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디지털 세상에서 희소성을 가진 말도 안 되는 놈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유지되는 까닭은 바로 난이도 조정이라는 메커니즘 덕분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그에 맞춰서 채굴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자원이 비트코인 채굴에 몰려들어도 여전히 일정한 양, 일정한 속도로만 발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야구에 비유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야구라는 스포츠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는 사람들이나 좀 하겠죠. 아마추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기를 하고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잘하는 팀은 우승 트로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입소문을 타고 야구 경기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선수들의 실력도 점점 향상됩니다. 이제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수준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대충 해가지고는 우승 트로피를 절대 딸 수 없게 됩니다. 경기 수준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지만 우승 트로피는 여전히 딱 한 개이기 때문이죠. 이런 게 바로 비트코인의 난이도 조정 메커니즘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더욱더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얻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우승 트로피처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만 바라보는 와중에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그런 거에는 솔직히 큰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얻으려는 채굴자들의 경쟁 지표, 즉 지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를 볼 수 있는 이 난이도 차트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을 얻는 것은 끝도 없이 어려워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야구 우승 트로피의 가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던지셔야 할 질문은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할까? 와 같은 게 아니겠죠. 핵심 질문은 이 우승 트로피가 그래도 계속 가치가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야구를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핵심 질문은 바로 야구 경기를 사람들이 계속 좋아할까? 즉 야구라는 스포츠가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까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던지셔야 할 핵심 질문은 채굴자가 어떻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앞으로 계속 필요로 할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아까 잠깐 넘어갔던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아니 알겠다고. 근데 그 비트코인의 수요라는 게 도무지 뭔지 잘 모르겠어. 그게 왜 필요하지? 먹거나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처럼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식처럼 뭐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화폐처럼 뭐 보장을 하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비트코인의 가치, 이 비트코인의 쓸모가 대체 어디서 온다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비트코인 회의론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대부분의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0단계,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다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든 사용 가치가 있을 거라는 단계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비트코인의 쓸모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쓸모는 먹고, 입고, 쓰고, 소비하는 실제 효용 가치, 영어로는 utility value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쓸모는 화폐적 용도에 있습니다. 화폐적 용도,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화폐적 용도와 비화폐적 용도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부동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특히 아파트 투자자들은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십니다. 자, 어떤 아파트의 매매가가 10억, 전세가가 6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전세가는 실질적 효용을 누리기 위한 가격, 즉 그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누릴 수 있는 아파트라는 재화의 실제 소비 가치입니다. 하지만 매매가는 항상 더 비싸죠? 이 예시의 경우 4억이나 더 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세 대신에 매매를 하면 4억 더 줬으니까 방 한 칸이 더 생기나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가치 저장 기능을 상실한 명목 화폐를 대신해서 아파트의 일부를 돈으로 쓰고 있다고 했죠.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바로 이 해당 부동산의 화폐적 가치, 화폐적 용도, 다시 말해 이 아파트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가치 저장분인 것이죠. 우리가 전세가는 실질 거주 가치, 매매가는
미래 가치까지 더한 거다라는 게 이 말입니다. 바로. 따라서 이 아파트는 6억, 즉 60%가 실질 효용 가치인 비화폐적 용도, 40%가 가치 저장 용도인 화폐적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재화의 화폐적 용도, 비화폐적 용도 이런 용어는 저 같은 듣보잡이 만들어낸 단어는 아니고요.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화폐경제학의 1장부터 바로 등장하는 단어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책을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개념을 금으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금은요, 산업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그 수요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아요. 금은 너무 물러서 구조재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구조재로 사용하기 좋은 것은 강철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반도체나 치과용 금도 있잖아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왜 반도체나 치과용 금 수요가 전혀 없었던 로마 시대에도 금을 돈으로 썼죠? 라고 간단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도 대부분의 금은 중앙은행이나 개인들의 가치 저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금은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라기보다는 가치를 저장하는 화폐적 용도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금의 경우 90%가 화폐적 용도, 10%가 비화폐적 용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했죠. 즉, 비화폐적 용도가 0%, 화폐적 용도가 100%입니다. 아니, 비화폐적 용도, 쓸모가 아예 없다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전혀 없다고?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자, 근데 사실 이게 어색한 게 아닌 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재화 역시 화폐적 용도만 있고 비화폐적 용도, 즉 실질적인 쓸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답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 나왔나요? 정답은 명목화폐 혹은 정부화폐입니다. 이 명목화폐에는 아무런 실질적 효용이 없어요. 이거는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죄송합니다만 우리 총재님이 업종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으니까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네. 한국은행권도 내재 가치가 없긴 마찬가지. 한국은행권도 내재 가치가 없긴 마찬가지. 한국은행권도 내재 가치가 없긴 마찬가지. 한국은행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진실만 얘기합니다. 네, 이처럼 한국은행에서 근무하셨던 전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사실이에요. 명목화폐에는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어요. 오로지 화폐적 용도만 존재합니다.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없는 것이란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트코인은 비화폐적 용도, 즉 실질적인 소비 가치, 효용 가치가 전혀 없이 오로지 화폐적 용도만을 가지고 있는 재화입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요, 비트코인에는 돈 말고는 다른 용도가 전혀 없다는 것, 오히려 완벽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 희소성의 두 가지 독특한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절대적 희소성. 비트코인은 단순한 희소성을 넘어 절대적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 부동산처럼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산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절대적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없고 그 수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시간에 준하는 희소성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디지털 희소성. 디지털 세계에서 모든 정보는 무한히 복제될 수 있고 어디로든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세상에서 결코 무한 복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디로든 빠르게 전달될 수 있죠. 정말이지 디지털 골드라는 이름이 참 걸맞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쓸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비트코인 회의론들 제가 잘 들여다보면 결국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비트코인의 쓸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결국 모든 회의론의 시작입니다. 비트코인의 쓸모, 비트코인의 화폐적 용도를 인식하는 그 순간 많은 회의론들을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쓸모는 먹거나 입거나 소비하는 유틸리티 밸류가 아닙니다. 오로지 통화적 용도, 화폐 프리미엄으로만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이처럼 부동산과 같이, 금과 같이 물리적 재화가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오로지 화폐로서만 용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돈,
가치 저장과 교환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정말 완벽한 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내용까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희소성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 i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But take all your money, buy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figure out how to borrow more money to buy more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and figure out what you can sell to buy Bitcoin. And if you absolutely love the thing that you don't want to sell it, go mortgage your house and buy Bitcoin with it. And if you've got a business that you love because your family works for the business, it's in your family for 37 years, and you can't bear to sell it, mortgage it, finance it, and convert the proceeds into the hardest money on earth, which is Bitcoin.